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오늘 정치마사는 먼저 여야 입장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가 기폭제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2차 대확산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들어간 좀 비용,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될 고통, 이건 너무너무 컸지 않습니까? 개천절 집회를 8.15 수준으로 풀어놨을 때 또 3차 대유행이 왔을 때 그걸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방역에 책임 있는 당국으로서는 매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 대다수의 의견, 여론도 어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경찰 버스로 겹겹이 쌓은 재인 산성이 국민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사실상의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됐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북한의 계몽군주는 소총과 휘발유로 코로나를 방역했고 우리 대통령은 경찰 버스와 공권력을 동원해서 코로나를 방역하고 있습니다. 정치마스다. 오늘은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재인산성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좀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뭐 헌법재판소가 차벽 설치에 대해서 한 3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급박하고 그다음에 명백하며 그다음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인데 사실상 급박하고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지난 강복절 집회를 이제 많이 이제 여당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강복절 집회를 봤었을 때 3월 달에 1차 감염 이후에 진정세에 들어갔던 게 광화문 집회를 전후해 가지고 그 엄청난 제2차 그 장거리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경험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박하고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이죠. 지지난주 일요일 날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면서 준전시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고 방역 전선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지고 일상도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누구보다도 높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벽 설치까지 간 이 저간의 고민들과 고뇌들은 좀 읽어줘야 된다. 근데 마지막으로 차벽 설치라는 부분이 일하는 방법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거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죠. 차벽 준전시 상태라 할지라도 차벽 설치라는 이 방법론을 가지고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있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혹은 대안이 있다면 뭐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뭐 일단 이 전투 경찰들이나 경찰들이 그 충분히 인적 그 벽을 쌓아도 될 부분이라고 그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총리가 그 판단하기에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차벽으로 완벽하게 원천 봉쇄를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측도 있겠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은 더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벽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상황의 긴박성이나 위급성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상당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경찰이 이런 시위나 집회에 관련해 가지고는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 인원인지부터 다 정보를 취득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뭐 광화문 집회와 달리 개천절 집회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참석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정치인들이 해왔고 실질적으로 지난 집회 때 방역이 문제화된 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알기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건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그 광장만 놓고 봤을 때 참석자보다 경력이 11,000명 정도 배치돼 가지고 경력이 밀집된 공간에 있는 것이 더 방역에 위험한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면은
저는 이거는 뭔가 정무적 판단 실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번 집회에서 그런 어떤 참석 인원수가 적다고 생각했고 실질적으로 아침에 되는데 참석 인원이 적다라는 게 확인됐으면은 상당 부분의 탄력적 조치가 필요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광화문 주변의 상인들도 불편을 느낄 정도로 그 탄력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고 결국은 뭐 제인산성이라는 별호를 득한 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그에 대비되게 이제 MB 산성, 명박 산성이 워낙 이제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보수 정부에서 항상 이제 시위나 집회를 막기 위해 가지고 먼저 시작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게 차벽이라는 방식을 집회에 이제 도입하기 시작한 거는 2003년도에 이제 미선이 효순이 시위 때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컨테이너 산성이라는 방식이 등장하게 된 거는 2005년 11월에 에이펙 시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아이디어 자체가 이제 원조가 민주당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번 상황에서 다소 과잉으로 꺼내든 것이 아니냐. 이제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수단으로 좀 다들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이제 그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그 강복절 집회가 그 사실상 그 메인 집회들은 다 불허가 됐어요. 그죠? 아주 작고 잔잔한 집회들이 그 허용이 됐는데 거기에서 그 대규모로 눈덩이처럼 불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나 그 정보의 영역에서 그 논의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가능하면 체크가 안 되는 그 다중이 모이는 장소와 다중이 이 모여서 행위하는 장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차단하는 게 맞죠.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논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잉 금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필요성, 그 전에 겪었던 8.15 때 겪었던 그 사회적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게 사실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명확해진 것은요. 결국은 이 집회 규모나 이런 것들 결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지라는 겁니다. 이번에 집회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뭐 광복절이든 아니면 개천절이든 특정 일에 모여가 집회하는 것의 동원력이라는 것이 이제 방역이 이제 이렇게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고요. 예전에 이제 조국 장관 관련해서 반조국 집회 그렇게 열렸을 때 비하면은 규모 확 줄었죠. 전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이게 기본권의 제약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기본권의 제약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제가 굳이 이제 비례를 한번 비교를 들어보자면은 미국에서 이제 올 초에 코로나가 한창 이제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될 때 흑인들이 본인들의 어쨌든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해가지고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라고 방역에 대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한 흑인이 경찰관한테 부당하게 진압을 당하고 그런 인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들 사회에서는 이 인권에 대한 어떤 우리의 시위와 집회의 자유라는 것이 방역보다 훨씬 위에 있는 가치다 이래서 간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시민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방역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할 만한 사안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닌 한 저는 경찰의 차벽보다도 더 강한 수단으로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서 이 집회 참여에 대해 가지고 정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만약에 말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금지를 안 하고 또 8.15처럼 막 몰려나와서 터졌으면 이 최고 보시기에도 그런 어떤 사후적으로 좀 적게 몰렸다고 해서 그 위험을 좀 과소평가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8.15 집회 때도 사실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여러 명이 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의 또 그 진영 내에서 솔직히 말하면은 굉장히 큰 스피커를 가지신 분들이 뭐 하느님을 믿으면 안 걸린다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비과학적인 이야기들 하면서 대중을 선동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엔 그분들이 굉장히 발언력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뭐 신을 믿으면 안 걸린다고 했다가 다 걸려가지고 치료받으시고 이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원 말씀하시는 그 추정의 어떤 낙관성을 인정을 하겠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게 지금 사태가 너무 코로나가 위중하다 보니까 만약에 엎어지면 또 엉망진창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정부로서는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저는 정부는 당연히 할 수 있다 보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것이 탄력적 적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불안하니까 준비를 왕창 해놓을 수는 있습니다. 진짜 10,000명이고 이렇게 준비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경찰이 결국 가져오는 정보에 따라 가지고 집회 규모가 작을 것이다 생각하면은 국민에게 좀 위압적인 면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차벽이라든지 많은 수의 경력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하면 아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말한 것처럼
계엄령이란 단어 이제 정치적 수사긴 하지만은 그 위압적인 수단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회 관리에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가 이제 사실상 그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제 정강훈 같은 사람들의 국민 그 목소리가 이제 안 먹혀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부분은 이제 그 동의를 하는데 당시에도 보수 정당에서는 그 자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거의 보수 정당 정치인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한둘이 빼고. 그리고 참석한 분들도 그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진행된 부분이고 또 아까 이제 뭐 사례로 이제 미국 흑인 인권 탄압 사례를 들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 인해 장막, 경찰을 통한 인해 장막은 기본적인 그 몸싸움과 물리력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랬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보면 외려 차백이라는 부분으로 이 풀어놓는 게 더 이 기본권의 더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또 방법일 수도 있다. 제가 하나 더 측면에서.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의 어떤 위중함, 이 사태 위중함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기본권이라는 측면 지금 이채호 말씀하셨지만요. 기본권을 이 사람이 그럴지 모른다고 해서 미리 이렇게 습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적 방향이냐. 미리가 아니고 경험이겠죠. 그 강복절이라는 치명적인 경험들을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는 그런 기본권을 좀 이렇게 아니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부분이거나 그 강가를 하는 부분인데 아까 이채구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전의 집회들은 무제한으로 거의 풀었어요. 그죠?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상황 요인들이 등장을 하고 이 자체가 감염의 위험성과 목숨의 이 상실로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기본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훼손이 아니냐는 논쟁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그 집회를 차단을 하고 단합을 하고 원천 봉쇄를 했었으면 지금 논의는 말 그대로 심각한 정치적 비판과 헌법 침해적 요소에 대한 그 비난들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이전에는 충분히 풍부하게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풀어놓은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상황적 요인 속에서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역지사지에서 보수 정당이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놓고 기존의 이 집회와 시위에 대한 관점과 지금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관점을 똑같이 가져갈 것이냐. 역지사지해도 그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정치권이 국민들이 본인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뛰어넘을 정도의 분노를 유발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굳이 제가 국내 사례로 비교하자면은 만약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 국정농단 사태 때 그때 뭐 메르스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 같은 것 때문에 방역의 어떤 이유 때문에 시위를 뭐 이렇게 차단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도 국민들 모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노가 어느 정도 이상 모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처럼 결국 그걸 결정하는 것은 시민의 집단 지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만 더 양 의원님 그 보충 질문 드리면 어떤 법률가들은 그 사회 위중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짐작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들이 어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경험에 의해서 이 기본권을 제한해도 되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모든 국민을 범죄 집단으로 볼 것이냐, 잠재적 범죄인으로 볼 것이냐, 안 그러면 그 문제를 예방으로 볼 것이냐. 이제 요 두 가지의 관점이 충돌하는 거죠. 그런데 그 관점에 충돌할 때 분명한 전제가 앞서 얼마 전의 경험, 치명적 경험이었잖아요. 감염의 확산이 한 200명 정도의 확진자를 만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그 200명이 확산되면서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2.5단계의 거리두기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도산일보 직전까지 가는 치명적인 그 일상이 붕괴되는 과정을 우리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또다시 재발할 수는 없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고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어제처럼 강력하게 뭐 지하철 보내고 버스 통제하고 차벽 치고 하지 않았으면 또다시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네. 자꾸 이제 우리가 기본권에 대한 문제와 사태의 위중함에 대한 문제를 자꾸 그 충돌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안 그러면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바라볼 것이냐, 요 정도의 차이에서 각각의 의견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 양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요. 네. 그 이채국께서는 이런 상황은 충분히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 예상을 하셨다는데 네. 좀 약하게 했으면 엊그저께까지도 계속 그분들 모이겠다 뭐 이 말씀 계속 하셨단 말입니다. 예. 이번에 보면 이제 뭐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예. 사실 강경보수 쪽에서 가장 매운맛의 집회로 본인들이 생각해낸 것에 한계가 찼다고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그 이제 아래로 있는 덜 강경한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집회에 대한 의지가 약했다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집회를 해가지고 과거에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조국 장관 사태 때 있었던 집회처럼 그때처럼 그런 강한 집회를 유도했던 것은 국민들이 꼭 나와야겠다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기만 정치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개천절이나 광복절 같이 날이 되었으니까 모이는 집회에서 방역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자기 정치적 주장을 표출할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네. 그게 저희가 사전적으로 이제 얘기했던 이야기들인데 실제 그 부분이 많이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네. 보고 제가 이제 보수 진영이 이제 뭐 초록이 동색이라고 밖에서 보면 비슷해 보이겠지만은 워낙 분파가 다양하고 예. 실제로 지난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는 광복절 집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구호 중에 하나가 제가 참 듣고 황당했는데 이준석, 박형준, 김무성 등은 뭐 사과하라 뭐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만은 저희가 어떻게 메시지를 낸다고 통제되고 그런 집단이 아닌 사람들이 그때 예. 집회를 주최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제 자, 보는 거고 예. 보수 진영 전반적인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는 방역을 좀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말씀 양쪽 다 하셨죠? 네. 예. 그러면 그 보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말씀 나니까 그 질문을 좀 네. 연결해야 돼요. 거기 젊은 피들이 일반 상식적 관점에서 보면 사고를 쳤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젊은 피 관점에서의 예. 문제도 아니고 예. 누구든지 신정 국가를 꿈꾼다면 그거는 예. 우리 헌법이나 아니면 저희 당 강령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그건 제한을 해야 되는 잠시 그런 속보 얘기고요. 들어와 있는데요.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저희 당에서 해당 인원들을 신속하게 제명하고 그리고 뭐 총 책임자였던 중앙청년위원장은 사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구조적으로 이제 당에서 이제 네. 저도 청년 조직을 많이 봤지만은 중앙청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이런 조직들이 사실 상설위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과거에 소수자들을 대변하라는 의미로서 있었는데 저는 이제 사회가 이제 서로 네트워크화되고 서로 활발하게 이제 의견 소통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서울의 여의도에 몰려 있는 일부 상설위원회 조직이 과연 그 큰 범위의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청년 그 당원들도 사실 청년들한테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고 네. 그들의 상당히 대표성이 비판적이시네요.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뭐 저도 민주당에 있는 젊은 정치인들과 교류하면서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앞으로 정당의 체계라는 것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 예, 그런 어떤 대표성이 없는 조직이 과거의 관성에 따라 가지고 뭐 젊은 세대를 대표한다, 여성을 대표한다, 장애인을 대표한다. 여성은 대한민국의 절반입니다. 어떻게 정당 여성위원회가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채국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시지만 예. 그 밖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당이 네.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어떤 정체성이 저런 색깔의 젊은이들을 유인하고 포함시키고 포괄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냐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저는 어떤 원래 완전 별개의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이게 예. 주장을 하다 보면 이제 조미료를 많이 들어간 주장을 하는 분들이 항상 대두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뭐 저는 대한민국의 이제 일반적인 당원이라는 거,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100만이 넘는 당원을 보유한 정당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상당히 큰 모집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색적인 사람들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국민 대다수의 어떤 상식과 비슷한 선에서 상식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 그런 무리가 이제 발생했을 때 대다수의 당원들이 그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 당에서 상당히 신속하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좀 예. 문제가 되는 그렇습니다. 예. 실수는 젊음의 청년의 특권이다라고 예. 하면 이제 두둔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실수는 나이를 떠나서 하면 책임을 지면 되는 예. 거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은 사과를 했어요. 예. 분명히 사과를 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즉각적으로 면직 조치를 때리는 부분에 예.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 그동안 수없이 예. 그 당내에서 그 발언이나 행위를 통해서 이 국민의힘의
해당 행위를 했던 사람에 대한 뜨뜻미지근한 그 조치와 달리 예. 청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면직을 시켜버렸단 예. 말이에요. 자, 첫 번째, 그 양쪽의 형평성이 적절했냐. 그다음에 두 번째, 저 사안이 면직까지 갈 정도로 무게가 크냐. 예.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그 솔직하게 마땅찮다라고 예. 이제 보는 거죠. 의외로 좀 관대하게 보시네요. 그 행위 관대한 자체는. 부분이 예. 아니고요. 예. 정치 행위에 대해서 실수하면 책임져야죠. 예, 예. 그 책임이 징역을 가든 면직을 당하든 징계를 먹든 예. 다양한 이 징계나 책임의 수위가 있잖아요. 그 수위의 면직이 예. 적절하냐에 대한 부분도 문제지만 예. 그 신속함에 예.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계속 사고 쳤던 부분들 출당 조치 하나 예. 하는데도 그 엄청난 시간을 끌고 그들에 의해서 훨씬 더 국민의힘의 그 새로운 정체성을 준비하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방향하고 극명하게 대립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미적거리던 분들이 어째 그리 빨리 결정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젊은 친구들,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둔이 아니고. 양 의원님 보시기엔 왜 그런 어떤 역차별이 이루어지나요? 자, 일단은 뭐 그 힘의 논리겠죠. 예. 그 잘라도 만만한 사람이 예. 있고 예. 잘라서 부담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담스럽고 예. 청년들은 잘라도 약하니까. 또 바로 그러니까 대체 품목 정도로 보는 그러한 시각 저는 그렇게 예. 저는 당에서 이제 징계를 한다 그러면 당원권에 대한 징계를 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국민으로 따지면 시민권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제한하는 거랑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루어진 조치는 면직 조치거든요. 면직이라 하면 그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봅니다. 저만 해도 제가 이제 8년째 이제 정치권 언저리에서 계속 있지만은 저도 뭐 실화를 할 때가 있고 방송에서 한 말 때문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직으로 책임지는 것이 정치인들이 보통 하는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만약 이번에 실화가 아까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런 단계에 이르렀다면은 그건 심각하게 다루겠지만은 저희가 이번에 면직이라고 하면 그 조직에서 어쨌든 이루어진 어떤 문제점이 그냥 조직의 활동 방향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저희 하는 거기 때문에 면직 정도면 저는 과한 처벌은 아니다 저는 한 가지 봅니다. 물어볼게요. 그 선출직 아니에요? 중앙청년위원장은 선출직이기 임명직 때문에 아니죠. 중앙선출위원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면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뭐냐면 실수가 없다면 발전도 없다. 이 말씀이야말로 뉘앙스가 굉장히 어떤 관대한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1년에 화를 몇 번 안 내시는 분이고요. 예. 원론적인 얘기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에 반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승부에 굉장히 과하게 예. 이제 몰두하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발언의 괴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번 상황에 있어서 당내 구성원 중에 만약 이 면직 처분이 부당했다 그런다면은 저는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을 텐데 예.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런 어떤 격려의 차원이라든지 너무 낙심하지 마라 차원의 이야기지 예. 이걸 뭐 되돌리자 이런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주 원내대표랑 항상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그 어떤 사안에 대한 온도 차이가 굉장히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온도 차이 없습니까? 저는 그거야 당연히 이제 두 분이 예. 살아온 정치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지향하는 지점이 다르면은 좀 궤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방향성은 말을 같습니까? 두 분? 저는 방향성 같다 보고요. 아, 정면을 반박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 발언 같은 경우도 저는 보완적 발언이라 봅니다. 예. 다시 여당 불편한 얘기 좀 해볼까요? 그 강경화 예. 외교부 장관 남편 건 어떻게 보십니까? 판단이 제가 민간인이다 오늘- 이런 논리랑 아니면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해서는 제가 오늘 예. 아침에 라디오를 갔는데요. 예.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고요. 예. 강경화 장관 그 부군 되시는 분을. 그리고 저는 크게 문제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사실 방역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기본권 제한의 하나라 이렇게 보는 것인데 방역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 행동이 과연 우리의 감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느냐. 그렇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 가가지고 뭐 미국에 가가지고 격리 조치를 나는 받지 않게 해달라고 특혜를 요구했다든지 편법을 이렇게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 한국에 나중에 돌아오셔도 이분은 격리 조치를 따라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분이 가가지고 뭐 외교부 장관한테 부탁해가지고 외교부 장관이 뭐 미국에 전화 걸어가지고 이 사람은 격리하지 말아주세요 또는 뭐 외교부 장관 바쁘니까 보좌관한테 시킨다든지 이래가지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전화번호 주고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거면은 편법이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저는 문제될 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것도 똑같이 저는 한번 그 민주당 지지층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실제로 어떤 분은 편법과 이런 어떤 뭐 이런 뭐랄까요 외압 같은 거 작용한 것을 의심받는 한 장관에 대해 가지고는 한없이 관대한 민주당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들이 지금 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어쨌든 부군의 일이 사실 제가 봤을 땐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큰 문제가 안 된다 보는데 왜 이분한테는 모든 정치인 달려들어가지고 한 대씩 때리고 하는 건지 이분도 만만해서 그런 겁니까? 자, 일단 사안을 좀 좁혀보겠습니다. 양 의원님 이분 만만한 겁니까? 강경화 장관? 제가 진행하는 게 아니니까. 아까 물어보신 거 똑같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 하고 시간 나면 다시 그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바람직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최고 말씀처럼 이건 뭐 별 문제 없는 겁니까? 자, 이제 이 부분도 그 정서와 법에 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차벽 같은 경우에 정서적으로는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인권 단합이나 그 기본권 보호의 영역에서 보면 차벽이 그 인해 장막을 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아, 그죠? 예. 근데 마찬가지로 시야 때문에 그런데 그 본론 부분을 좀 마찬가지로 그냥 정서적인 부분인 거죠. 장관이 그 해외 여행을 자제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장관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간다. 내 하에 기본권을 그 내가 누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장관이 국민 앞에 무슨 면목이 서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강경화 장관이 가능한 설득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채고 이야기했던 실정법 위반이나 법적인 혐의에 대한 문제는 일절 누구도 언급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정서적인 문제와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장관으로서 그 남편이 그 부인인 장관을 말 그대로 국민의 지탄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이러한 정서적 측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좀 난이도를 높여가지고요. 그럼 난이도 높이지 마세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부분도 건드렸고 실정법도 좀 건드렸다 보는데 이분은 왜 안 자, 때리고 왜 이분만 잠시만요. 강경화 장관 한 대씩 때리고 갑니까? 이게 다른 부분까지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그 관련된 부분 하나만 여쭤보고 딱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래서요. 그런 어떤 민주당에서 문제를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건 제가 이해했는데 그래서 강 장관의 거치랑 연관은 시켜야 됩니까 아닙니까? 아유, 이게 무슨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청년들이 그런 발언을 하고 문구를 쓰고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면직이 타당하냐? 그러면 남편의 그 실정법 위반도 아니고 정서적 그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걸 갖다가 외교부 장관을 에게 책임을 지우고 사퇴를 강요하는 게 타당하냐? 그 이 행위의 크기와 사퇴라는 책임의 크기가 계속해서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